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박희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민센터에서 복지행정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에는 큰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3년 전 8살 때 홀연히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1시간 전, 저는 새로 들어온 독거노인 가구 실태조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희래 씨, 뒤에서 동료인 김미영 주임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동 쪽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며칠째 안 보이신다고 이웃분들이 신고하셨어요.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우리 동네 분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직자에게 맡겼을 텐데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달까요?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도로는 혼잡했지만 다행히 은행동은 멀지 않았죠. 골목에 들어서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군요. 아이고, 주민센터에서 오셨어요? 저기 사시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이셔서. 평소엔 아침마다 꼭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분 성함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죠. 여기 온 지는 몇 달 됐을까. 반지하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둑했고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 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모습이었죠. 어르신,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일단 체온부터 재보시죠. 휴대용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 37.8도가 나왔습니다. 방 안은 전기장판 하나로 간신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쌓인 박스들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는 거르시지 않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만 가로저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라고는 없었죠. 다행히 의식은 또렷해 보였지만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신분증이나 우편물이라도 없으세요? 말을 채 잇기도 전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유야 어찌됐든 신분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일단 응급실에 모셔야겠어요. 제가 119에 연락해 드릴게요. 전화를 걸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말씀하시다가 기침이 나셨고 급하게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컵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손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있는 깊은 흉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0년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어머니의 검지. 피가 나는데도 바로 병원에 못 가고 마감 물량을 끝내고서야 응급실에 가셨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주름살 사이로 보이는 눈매, 그리고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저기 혹시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빤히 쳐다보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이웃분이 불러주신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일단 성남중앙병원으로 모시죠. 들것의 할머니를 모시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손의 흉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가 저를 혼란스럽게 하다니. 짜증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휴대폰으로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김미영 주임이 받았네요. 미영 씨, 나 이건 직접 담당할게.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 테니 일단 과장님께 보고 좀 해줘.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시큰거렸습니다. 33년 전 그날, 어머니도 이런 겨울 날씨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고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33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0년 12월 서울 청계천 근처 작은 봉제 공장.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작은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술자, 셋의 미싱 5대로 시작했죠.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공장으로 갔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죠.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대형 의류회사의 하청을 받아 옷을 만드셨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죠. 가끔 제가 졸려서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우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봉제 공장에는 대형 의류회사의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야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시던 때였죠. 하지만 갑자기 거래하던 큰 회사가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 달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은행 대출로 버텨왔던 공장 운영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복잡한 서류들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은행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죠. 결국 어머니는 사채를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고 원단값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희래야, 이제 우리 고향 내려가서 살까? 평소 늘 씩씩하고 당당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저는 그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학교도 옮기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러다 며칠 후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머니는 매번 저를 안쪽 방으로 밀어 넣으셨지만 밖에서 들리는 고성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이야기, 담보로 잡을 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협박, 독촉장을 던져대는 소리들. 밤이면 어머니는 혼자 앉아 우셨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희래만 없었어도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저를 깨워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시고 새로 산 빵도 가방에 넣어주셨죠. 희래야,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 있어.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그날따라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정말 오래 안아주셨죠. 등교하는 제 뒷모습을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을 사진처럼 마음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장 직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공장에 나와 서류를 정리하시고 통장에 남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신 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우리 희래, 잘 부탁드립니다 였다고 하더군요.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고모네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형편이 어려우셨고 결국 몇 달 후 저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다시 겨울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어디선가 작은 선물이 도착했거든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지만 그 선물들은 늘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문구점 앞에서 한참 구경했던 만년필,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언급했던 참고서, 대학 입학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추워했을 때 필요했던 겨울 코트까지 누군가 제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죠. 그저 먼 곳에서라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때까지는 혈압이 많이 낮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훔쳐보셨고 저 역시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마른 손을 바라봤습니다. 험하게 터진 굳은 살, 꺾여버린 손톱, 그리고 그 검지손가락의 흉터까지. 그 손으로 밤새 재봉틀을 돌리고 원단을 자르고 저를 안아주셨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녘 할머니, 아니,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물 좀 마실까? 제가 물컵을 건네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왼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죠.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희래,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이 메어 나오는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인천, 대구, 마산, 부산까지 여기저기 다녔지. 봉제 공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처음엔 기술자로 일하다가 나중엔 시다바리로.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는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도망칠 때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워서였다고 합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 월급까지 체불된 상황. 그들이 저를 해코지할까 겁이 났다고 하셨죠. 2001년 내가 주민센터에 취직했다는 걸 알았어. 신문에서 봤지. 성남시 신규 공무원 발령 기사를. 그때 한참을 울었단다. 어머니는 쓰게 웃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 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이런 엄마를 만나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지. 내가 일하는 주민센터 앞을 서성이다가 퇴근하는 너를 몰래 따라가 보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늘 제 곁에 계셨던 겁니다. 작년 내 결혼식 때도 갔었어. 하객들 속에 섞여서 웨딩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결혼식장 구석에서 본 낯선 할머니. 하객 명단에 없어서 의아했던 기억이.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 동네로 발령받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이 동네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후로 계속 이 근처에 있었어. 가끔 내가 현장 조사 나온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일부러 이 반지하 방을 얻었지. 이제는 한 번이라도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죠.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가 너무 못났지.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3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잖아요. 매년 제 생일마다 보내주신 선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녘에야 잠이 드셨고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3년 전 실종 당시의 기록에는 사체 문제로 도주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개입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감이라도 하셨는지 병원에서 며칠 만에 사라지셨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새벽에 몰래 퇴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래야,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은행동 일대를 뒤졌습니다. 반지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33년 전처럼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은 제게 휴가를 쓰라고 하셨지만 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주민센터 뒷골목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듯한 흉터가 있는 손가락이 인상적이었다고.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아래에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이 넘은 듯한 그 지갑 안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찍은 사진, 학예회 때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까지.
사진들은 모두 구겨지고 바랜 상태였지만 귀퉁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보셨던 걸까요? 지갑 안에는 쪽지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버려서 내 엄마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사진들은 갖고 있을 자격이 없어서 돌려준다. 잘 살아라, 우리 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일하는 이 동네 어딘가에 저를 지켜보고 계시리란 걸. 결국 과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도주는 범죄가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33년의 세월은 그 어떤 죄값보다 더 큰 대가였다고. 과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센터 건너편 작은 공원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를 보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았습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끝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집 2층에서 지내십니다.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고 가끔은 옛날처럼 재봉틀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바늘에 찔린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이번에는 손주의 옷을 기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33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야 우리의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그 중에서도 38층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의 이야기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막 지난 박서진은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진에게 이 특급 호텔의 취업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매니저의 매서운 질책과 이상우 수석 웨이터의 괴롭힘은 매일같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마다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한 노신사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구두, 오래된 가방을 든 할아버지의 모습에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이상우 웨이터가 지나가며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가보세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원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원장 선생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놓여있던 음식 트레이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서진은 창가 쪽 조용한 자리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으셨고 서진은 메뉴판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수프와 신선한 샐러드를 준비하려 했지만 주방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내 월급에서 내려고? 저런 손님 받지 말라니까. 주방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 부탁드립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와 웨이터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독일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태도로 보아 분명 VIP 고객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고급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따뜻한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진이 할아버지께 식사를 서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뛰어다니다 그만 물컵을 쏟고 말았습니다. 물이 할아버지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옷차림도 저러시고 우리 아이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서진은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바지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머니를 향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할아버님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상황을 지켜보다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고객 응대 방식이 그게 뭐야? VIP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준호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른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옮겼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젖은 바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인데 사용하세요. 깜짝 놀란 서진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할아버지께 고급 브랜드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 친구가 이미 닦아줬으니까. 젊은 여성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미소를 지었고 서진을 한번 바라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세련된 매너는 분명 상류층 가문의 교육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서진을 주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VIP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나댔어? 그리고 저런 손님은 애초에 받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는 생각 안 해? 손님은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등? 내가 무슨...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 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서진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상우 웨이터가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할아버지 앞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이 어지른 거니까 본인이 치우시죠. 서진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창가의 젊은 여성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우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매니저가 젊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소의 고객님,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소희는 매니저를 한 번 쳐다보고는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새 수프 한 그릇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니저와 이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고객이 직접 나서서 허름한 노인을 돕겠다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겉모습만 우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매니저가 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저런 손님이 오시면 나한테 먼저 보고해. 알겠어? 그리고 구소희님께 신뢰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전 앞으로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서비스직의 기본이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레스토랑을 찾아오셨고 서진은 늘 같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구소희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매니저와 이상우는 서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지만 소희가 있는 한 노골적인 방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서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레스토랑이 분주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VIP 손님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레스토랑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호텔 그룹의 임원진들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예약된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김준호 매니저는 서진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잘 들어. 오늘 손님들은 특별해.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해. 알겠나? 정오가 되자 독일 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지만 첫 인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원들은 독일어로만 대화를 이어갔고 매니저의 서툰 영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독일 임원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독일어는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곧 할아버지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독일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까지 꿰뚫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원진들은 할아버지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때 소희가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독일 임원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임원진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명함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십니까? 로열 호텔 그룹의 설립자이신.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고 이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한 노인일 뿐이지요. 매니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로열 호텔 그룹의 그 구알프레드 회장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레스토랑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았어요. 소희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숨기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고 그분들 덕분에 호텔 경영을 배웠지요. 처음에는 식기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로열 호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첫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내가 50년 전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이자 우리 호텔의 가치입니다. 독일 임원진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알프레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독일 호텔 업계를 평정하고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사업을 확장한 입지전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할아버지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이 레스토랑의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주었으면 하네. 내 눈에 드는 사람은 자네 하나뿐이었어.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요.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바꾸지 못하지요. 소희가 서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매일 이 레스토랑에 와서 지켜봤거든요. 당신이라면 잘 해내실 거예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김준호 매니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구알프레드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아시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의 2성급 호텔로 발령을 내겠소.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이상우 웨이터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진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친절한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매니저가 되어 레스토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님의 지갑이나 옷차림을 보고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이것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와 이상우가 보여준 차별적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진의 새로운 운영 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편안해졌고 리뷰 평점은 급상승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 진정성 있는 대접, 모든 손님을 VIP처럼 같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진이 고집한 것은 착한 가격 메뉴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텔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메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호텔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구소희는 여전히 매일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진과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저택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요. 와주셨으면 해요.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저택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의외로 소박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날 본 허름한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이리 오게.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할아버지는 서진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누런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독일 호텔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60년 내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사진이야. 당시 나는 한국 전쟁 고아였고 독일인 부부가 나를 입양했지. 그분들이 운영하시던 호텔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그분들은 내게 한 번도 고아라고 한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읽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호텔 경영을 배웠고 한국으로 돌아와 로열 호텔을 시작했지. 처음엔 작은 여관이었어. 하지만 늘 기억했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는 것을. 그게 우리 호텔의 시작이었어.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독일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독일 양부모시라네.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 사람을 그 자체로 보라고. 자네가 그날 내게 보여준 친절은 50년 전 그분들이 내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았네. 자네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소희가 이야기해 주었어. 하지만 그게 자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순 없지. 자네의 진심과 노력, 그것이면 충분해. 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야. 소희가 경영을 맡게 되면 그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하지만 그건 자네의 선택이어야 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레스토랑은 자네 것이야. 할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빠 얘기는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 독일 지사에서 들어온대요. 식사 자리는 소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독일식 가정 요리를 먹었고 소희는 서진에게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유럽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오빠가 그쪽 문화랑 시장을 잘 아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는 내 뒤를 이어 유럽 사업을 이끌어갈 거야.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독일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지. 10년 전 대학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건너가 현장 경험을 쌓았어.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든든하네. 오빠가 처음엔 많이 반대했다면서요? 소희의 말에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소희가 한국 본사를 맡는 게 못마땅했나 보지. 여자라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난 알아. 소희의 능력을. 그리고 이제는 좋은 파트너도 생겼으니 더욱 든든하구나. 서진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진 씨 같은 분이 계시니 이제 안심이 된다고. 독일에 있을 때부터 소문은 다 들었대요. 착한 가격 메뉴부터 직원 교육 방식까지. 민우는 독일에서도 서진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접을 중시하는 그의 경영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 그래서 유럽 진출을 결심하는데 더욱 확신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유럽, 이제 우리 호텔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소희와 민우, 그리고 자네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는구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전보다 더 밝아졌고 손님들은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소희는 레스토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으며 오후를 보냈고 때로는 서진과 새로운 메뉴를 상의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소희가 데려간 곳은 도시 변두리의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일요일마다 빵을 사서 고아원에 전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도 그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사랑은 꼭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그 말에 서진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그녀의 진정성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호텔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자네라면 우리 호텔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서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뢰와 소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소희는 서진의 고민을 알아챘는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희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아버지와 서진과 소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호텔 오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희의 오빠 민우가 총괄하게 될 신규 호텔 말이죠. 프랑크푸르트는 할아버지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호텔 오픈식 전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진과 소희를 데리고 자신이 처음 일했던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 소유가 됐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시를 닦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는 끝나가는구나. 소희야, 서진군. 앞으로 둘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날 밤 소희와 서진은 호텔 앞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둘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진 씨, 저희 할아버지가요. 처음 당신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셨나요? 내 눈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옆모습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따라 그녀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희 씨는 어떠세요?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진 않나요?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서진 씨가 있으니까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서진 씨. 할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요. 프랑크푸르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은 60년 전 한 청년이 꿈을 품고 이곳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 호텔의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총괄하게 될 로열 호텔 프랑크푸르트는 구알프레드 회장의 새로운 도전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이곳에서 한 고아가 호텔리어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호텔이 60년간 지켜온 철학입니다. 소희와 서진은 나란히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진과 소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호텔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